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전원 복직,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게 2018년 9월이었는데요. 그 당시 노측과 사측 모두와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합의하고 오늘 그 합의서 작성하면서요, 지난 10년 힘겹게 버텨왔던 우리 119명의 해고자들이 쌍용다시 작업복을 입고 그 정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모습, 그 속에 저도 좀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년 초까지 60%이나 인원을 복직을 시키고 내년 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인 복직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19년 말까지 그 인원들을 다 부서 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월 7일 돌아오는 월요일이 복직 날이라고 합니다만 또다시 47명의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속노조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잠시 후 만나봅니다. 정치는 청년들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때문에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꿉니다. 14년 전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던 13살 소년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영입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었네요. 2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오늘 노잼진과 스포성수에서 준비한 영화는 세종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한석규 주연의 천문 하늘에 묻는다와 가슴 먹먹하게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미안해요 리키입니다. 또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10년 만에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47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연말 사측으로부터 돌연 무기한 휴직 연장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기한 없는 휴직인데요. 회사는 2009년 정리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사측은 부서 배치만 안 될 뿐 통상 임금의 70%는 지급된다는 입장입니다만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 출근하겠다는 방침이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예, 1년 만에 다시 인터뷰하는 건데, 네.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예.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10년을 기다린 출근이었는데 다시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아, 그럼요. 물론 이제 불과 작년 1년 3개월 전에 대한분양에서 사실은 지난 10년의 그 갈등을 겪고 있던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2020년 1월이면 부서 배치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 상태에서 불과 열흘도 안 남겨놓고 이 상태를 이제 저희가 통보받고 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예. 복직이 결정은 하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 사표 낸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을 이제 부서 배치를 앞두고 나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생계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분들이 복직을 앞두고 빠르게는 12월 초, 그 이전에도 이제 사표를 넣고 집에 와 계신 분들이 계셨지만, 하여튼 복직 앞두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희가 통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사표를 내고 마지막 가족들과 복직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 당시 그 노노 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좀 봅시다. 2018년 9월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 전원 복직은
아직 좀 아니고 처음에는 60%만 복직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기로 했던 거죠. 예, 2018년도도 복직 관련해서 좀 난항은 있었습니다. 예.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 회사의 이제 주장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당시 남아있던 119명 해고자와 2018년도, 2019년도 정년 퇴직자 수가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합의문에 2018년도 60% 다양하는 71명 복직하고 남아있는 40%에 대해서는 2019년의 상반기에 복직 후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할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으로 대기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 네. 라고 이렇게 합의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2019년도 현장 기능직 기준으로 해서 정년 퇴직자가 50명이 좀 넘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이제 복직 대기 올해 부서 배치를 받을 분들이 47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47명 들어가도 사실은 남는 자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복직 대기자 47명은 무급 휴직인 상태네요. 예, 작년 12월 30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채용된다,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 노사 합의서를 받아낼 수는 없는데요. 그 합의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후 그 제대로 뭔가 라인 운영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거죠. 모호하네요. 예. 근데 지금 사측이 보낸 합의서를 보면 노사 합의서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김덕중 지부장은 모르는 일입니까? 이 합의서가? 그렇죠. 2018년도 합의서는 노노 사정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합의서는 기업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 사측 노사가 맺은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아니면 그 당사자를 대표하고 있는 어쨌든 지부장인 저에 대한 사인은 없는 거죠. 당사자를 제외하고 다른 노조하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예, 뭐 어쨌든 그 노사는 단협의 유니온샵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 이번 합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도의적으로 불과 사표를 내고 집에서 10일도 안 돼서 남아있는 분들한테 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잔인한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2020년 1월 1일부터 휴직 기간이고 네. 노사는 조기 복귀에 최대한 노력한다. 종료일은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복직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그래서 1월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까? 출근을 예정대로 하겠다. 예, 워낙 이제 저희가 30날 이 문제에 함께 마음을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1월 6일 월요일 날 출근을 좀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회사가 2020년 생산 계획과 그리고 신정 연휴가 길어지면서 6일까지 휴무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7일 날 아침 8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8시 반에 출근하는 것으로 저희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 지금 그 노사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측이 통상 임금 70% 지급하겠다 휴직 기간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는 네티즌들 일부들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어떠세요? 이 소식 듣고 그 당사자들 분들과 몇 차례 만남을 좀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일갈되게 얘기하는 것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적 냉대 그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지켜서 지역에서 재취업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떳떳함을 당당함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쌍용 자동차 작업복을 입고 라인의 컨베이어 라인에 서서 쌍용차를 만들어 보이는 것이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내 진실을 보이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70%, 뭐 100%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돌아가고 싶은 10년을 기다렸던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애초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크겠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회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 결국은 지금 쌍용 자동차 경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최근에 쌍용 자동차 경영 위기,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2018년도 교섭할 때도 회사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경영 위기에 대한 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적 갈등의 이 문제를 얼마든지 노사가 아름답게 극복하고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 해고자들도 함께 협조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행사는 2019년도 작년 7월 1일부로 모두 지금 현재 47명의 그 동료들은 다 쌍용장차 임직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합의서에 따라서 1월 1일 부서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는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기를 어려움을 얘기해서 이 47명이 정말 고통 속에서 10년을 버텨왔던 희망을 갖고 왔던 이분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압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가압류, 예, 아직 뭐 답답합니다. 그것도 이제 회사나 국가 경찰의 선배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예. 100억이 좀 넘고요. 예. 대법원에 2건이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저희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경찰 측이나 이쪽에서 취한 적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이미 뭐 경찰청장이 작년도 그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이 선배 문제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사측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선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 지금 이제 2심에서 지난 작년에 11월 15일 날 그 2심에 확정돼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재판이 추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재판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동안 1심의 그 판결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80억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 또한 부서 배치, 복직과 무관하게 별도로 저희들 노력 중이고요. 작년 말까지는 대법원 앞에서 정말 이 10년 동안 고통,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 손배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저희들 1인 시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회사가 경영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저희들은 그 일괄되게 언론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018년도 합의는 노노사의 단순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 갈등으로 있던 쌍용장차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사회적 합의다. 이것을 반듯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반되는 어려움의 극복은 저도 아니면 함께 들어가는 47명의 동료들도 기존에 있는 공정한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마음 자세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일방적으로 47명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방식대로 합의에 따라서 출근할 것이고요.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벌어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저는 회사가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터뷰할 때는 좋은 소식 가지고 인터뷰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이 회의 중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전화가 많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좋지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인터뷰 코너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이 미호 원종건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꿈을 향해 전진하자. 원정건,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직접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서 그래도 수술시켜드릴 거예요. 붕대 한번 빨리 풀어봐야 되겠죠? 빨리 풀어봐 주시는 것이. 잘 보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이 미호, MBC 느낌표, 눈을 떠에 출연해 전 국민을 울렸던 효자소년 원정권 씨와 인터뷰합니다.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성장했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우리가 잠깐 앞에서 당시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당시에 13살에서 14살. 아, 그쯤이었고.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졸업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년 이상 훌쩍 흘렀네요. 네, 이제 횟수가 바뀌었으니까 15년이 15년 흘렀어요. 네. 예. 청년이 돼서 우리가 나타났는데 그 방송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이후로도 소위 말해서 짤방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저도 해마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한 번씩 보면서도 또 뭉클하고 또 눈물 흘리고 저 소녀는 지금 어디에서 뭐 할까 이렇게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나타났네요. 원래 어떻게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뭐 정치라는 것이 사실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녹아져 있었고요. 예. 그 사회 수혜계층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 때마다 가장 그 끝단에서 체감으로 이제 느끼는 사람이었었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권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네, 알게 되고 또 관심 있게 됐습니다. 예. 당시 방송을 봐도 어머니께서 네가 사회로부터 돌려받은 것 커서 다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말들을 좀 해드릴게요. 예.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정치라는 게 말로 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로 옷을 지어 입게 될 건데 그리고 그 옷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나한테 딱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지어 입는 건데 좀 밝은 옷을 지어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네요. 요즘엔 몸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치를 말로 해야 되는데. 예, 몸싸움도 하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영입 이후에 방송 인터뷰는 저희하고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금 처음입니다. 아, 예. 네, 영광입니다. 뭐 떨리고 이런 거지는 않으세요? 네, 뭐 어차피 제가 제 모습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요. 예. 약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정건 씨 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원정건 씨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퇴근하고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다니고 계세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예.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에서 G마켓 옥션 지구라는 이제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예.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 홍보팀 소속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공헌 업무. 네. 본인하고 굉장히 맞는 업무 같아요. 네, 제가 마침 하고 싶었는데 네.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거기서 일한 지? 일한 지가 지금 딱 3년 하고도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3년 하고 났을 때 어떤 느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소방공무원분들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국가직 전환이 뭐 이렇게 법안도 발표가 되긴 했었지만 이 지방직이시다 보니까 각자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다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드리기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예. 뭐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게 마침 딱 3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 받는 입장이다가 이제 드리는 입장 되니까 오히려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동료들은 뭐라고 해요? 그 3년 일 열심히 하고 갑자기 간두고 정치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직 사례는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예. 이직은 이직이죠. 네. 예. 두려움은 없으세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렵죠. 근데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두려웠었기 때문에 예. 뭔가 새로운 두려움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송이 처음인데 그동안 섭외 요청도 많았을 텐데 우리 방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아주 솔직한 모습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치 관련된 뭔가 라디오나 방송 같은 것들을 사실 자주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예. 되게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막 흔쾌히 만족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왕 얘기하는 거 진행자 때는 왔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안경 낀 이 작가님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안경을 안 끼고 계셔가지고 예. 처음에 못 알아뵀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끼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언론사에서부터 뭐 인터뷰 요청 세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얼떨떨하기도 하겠어요. 네, 많이 얼떨떨하고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좋은 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연락 못 드리고 있던 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연락이 먼저 와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열심히 좀 근황 소식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당에서 제안 받고는 고사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아, 정치가. 정치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인재영입이라고 제안 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조금 놀래서 좀 고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번 좀 고심 끝에 예. 승낙하게 됐습니다. 삼고초려 하던가요? 네, 삼고초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인재 영입식 날 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같은 의미긴 하지만요. 예. 굳이 이제 탓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정치 덕분에 내 삶이 실제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서 어떠한 선택들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회 수혜계층들이나 소외계층들은 이제 삶들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치 덕분에로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저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좀 부활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관 초계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정치권의 영역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 파트너가 있고 나랑 의견이 또 이념이 다른 사람이랑 네.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부분이 낯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념이 같은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시작이고 제가 이제 인재영입 발표한 지 오늘 6일째거든요. 아직 채 일주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때묻지 않고 또 반대로는 또 때도 묻어가면서 앞으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베이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창시절 내내 봉사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부각돼서 좀 그거야말로 부끄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뚱맞은 봉사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감사함을 느꼈던 부분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청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자막 봉사 같은 것들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장기기증으로 인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살면서 할 수 있는 장기기증이 사실 헌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헌혈하면서 그 감사함을 좀 실천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청각 시각 다 함께 갖고 계셨었습니까? 네, 마치 헬렌 켈러 같이. 네. 제 기억에는 시각장애만 갖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청각장애 있으십니다. 예.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세상이 널 키웠으니 이제 네가 세상에 가서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네. 혹시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그 설명을 쫙 듣는데 어머니는 제 눈을 보시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잘 못 듣고 그리고 입에 있는 구화, 입 모양을 보시기 때문에 예. 딱 보시더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 너가 너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도 너 이야기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너의 이야기로 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만일 정치권 가는 걸 심하게 반대했다면 어떻게? 전 당연히 안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 15년 전의 일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아까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발전됐다라고 또 느껴지진 않아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 생활이 3년 됐는데 아무래도 주간 시간대 회사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통역사를 부를 때는 전화로 불러야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부를 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르기가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데 반드시 수어통역사가 필요한데 예. 남자 수어통역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들이 바로 복지 혜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복지 쪽으로 한번 파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건 파보겠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이고 예. 그래요.
대학 시절에 벙어리 장갑을 엄지 장갑으로 고쳐 부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기획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시기였는데요. 예. 그동안에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재수, 그리고 대학교 4년까지 해가지고 배움의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제가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제가 느낀 바를 메시지를 내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상 느껴왔던 게 그 청각장애인의 자녀로서 또 언어장애인의 자녀로서 그 벙어리 장갑이라는 뜻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벙어리인데 예. 언어장애인 장갑?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검지부터 소지까지 들어가는 장갑 그리고 엄지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의 사회라고 봤을 때 엄지가 소외된 사람이라고 봐서 엄지장갑이라 이름으로 바꿔서 좀 표현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상처를 좀 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를 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예.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또한 어머니로부터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요. 저도 어떠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제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이어서 네, 한번 도전했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철이 빨리 든 거 아니냐. 나이보다 네. 더 철들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요.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요. 또 제 친구들한테 가서는 영락 없는 또 28살 청년이고. 그 또래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클럽도 다닙니까? 클럽도 한때 다녔는데요. 근데 클럽이란 게 되게 마치 부정적이게 그건 되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라디오도 제가 출연한다고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뭐 나가수라든지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어머니가 부러워하실까봐 제가 집에서는 음악도 안 듣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집 바깥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클럽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예. 네. 전문용어로 입밴 이런 건 안 당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먹고 클럽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 혹은 뭐 통일 이쪽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20대 되게 바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0대가 진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가 먼저 20대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 선행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행은 따라붙지 않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대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사회 수혜계층이었던 사람으로서 예. 그냥 청년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예. 정치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 20대를 대표해서 20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취업, 뭐 연애, 결혼, 뭐 이거 요즘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산다는 청년들이 많던데. 일단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제가 20대를 대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제가 20대인 사람 중에 하나로서만 예. 말씀드리자면 예. 이 청년 가장이 좀 문제가 큽니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 복지도 솔직히 많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예. 이걸 실제로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는 청년 가장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을 위한 복지나 혜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저가 이제 본인이 이제 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부양하고 집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정책들이나 배려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4년 전 느낌표 프로그램에 눈을 떠요 주인공 원정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9424님께서 절대 돈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신념에 의해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죠? 예, 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최미사님께서 기적 같기도 하고 아름답고 훈훈합니다. 원희원희님께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좋네요. 이런 좋은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꼰대 정치를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뜻일까요? 그냥
20대 국회의 당선인 평균 연령만 보더라도 55.5세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포되어 있는 게 20대는 당연히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40대도 되게 정치권에서 어리다고 젊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저씨거든요. 삼촌이고 형님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근데 이제 만 18세부터도 투표권이 쥐어진 예. 이 마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어주시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뭐 많은 그 연봉을 받지만 또 중소기업을 받는 친구들 중에는 또 다양한 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이런 또 청년들을 위한 또 통장들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뭐 한 중견기업급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낮은 연봉을 받지만 오히려 그런 데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딱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했어 이런 게 현실의 정치관인 것 같아서 예. 그러고 나서 우리 너네 해줬는데 왜 너네 불만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약간 하고 싶고 있는 게 꼰대 정치 아닌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으쌰으쌰할 젊은 정치인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는 뭐 원내로 좀 한 20분 이상의 청년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유독 20대 남성들에게 인기가 없다. 아마 젠더 문제, 젠더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과연 그 당의 생각은 제가 미처 다 생각을 못 하겠지만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뭐 민주당을 떠났다,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예. 이렇게 조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정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단지 선거철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펼쳐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은 또 이제 10대들은 또 20대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게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은 길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알겠습니다.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원내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뭐 비례 지역구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에서 말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말씀 주시지도 않았고 예. 지금 선거도 한 100일, 99일 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 아직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선거 때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도 또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보여드리면서 정치를 슬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외국에는 30대 총리, 40대 대통령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왜 그게 어려울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나이를 뭔가 기록으로 깨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예. 그냥 정말 어느 나이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나이가 나와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사회적으로 있는 풍토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던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해 인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한 건데 새해는 항상 저희가 태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태양뿐만 아니라 밤에 달도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올해에는 소외된 계층들도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정치권이 더욱더 뻗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소외계층 분야도 많이 공부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으려고 원정권 씨한테 부탁했는데 레드벨벳의 사이코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레드벨벳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이 사이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한 이유는 사실 크진 않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레드벨벳 되게 오랜 팬입니다. 예. 레드벨벳 팬으로서 되게 오래 해왔었고
근데 최근에 나온 신곡이 사이코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레드벨벳 사이코. 레드벨벳이 그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지 않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뒤에서 응원했었는데. 예. 이런 거 보면은 또 영락 없는 20대 청년이네요. 네. 예, 저는 레드벨벳 그룹 명만 알고 네. 노래를 하나도 모릅니다. 레드벨벳 팬을 러비라고 부르거든요. 러비? 네, 제가 러비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모델이 최근에 레드벨벳으로 교체되면서 예. 정말 이렇게 더 없는 성덕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성덕의 길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그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험난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이해찬 대표 만나봤습니까? 네, 어떤 만나봤습니다. 말씀 주시던가요?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그 이제 1호 영입되신 분 최희영 교수님한테는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저에게는 미래라는 키워드 주셨습니다. 그거는 당대표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제 제가 짊어지고 올 한 해를 또 살아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 그리고 1시간 뒤 그리고 당장 한 다음 주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차분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원정권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로 되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다른데 하나와 싫은 건 I don'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별나게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도 두 평론가께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는데요. 늘상 이 삼행시 해서 당첨되는 분한테 드리는데 오늘은 평론가로 합시다. 삼행시 평론가. 예. 왜요? 영화평론가, 예. 문화평론가. 예. 제가 또 직업 시사평론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론가. 새 평론가.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요즘 일거리 없죠? 어떻게든 하나 엮어서 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평론가. 원래 여러분들. 그 평론가가 예. 1월달, 2월달에 일거리가 없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평론가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번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화 김성수 평론가의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예, 저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천문? 예. 세종대왕 이야기인데 세종대왕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들 풀었는데 대개는 훈민정음을 중심에 두고 푼 영화들이 그렇죠. 많았죠. 예. 근데 이거는 장영실. 천문. 네. 그러니까 장영실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아유, 이야기를 정말 세련되게 흥미롭게 짰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허준호 감독을 다시 봤어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왜 이전에는 이런 그 매력들을 그 전작에서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니요, 생각이 좀 뭐 들었었고. 봄날은 간다, 뭐 8월 크리스마스다. 뛰어난 작품들이. 근데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구성 자체는 밋밋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은 그냥 첫 장면이 그냥 사신이 명나라 사신이 딱 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왕을 막 저 우리 왕은 또 말을 못해. 예, 우리 왕은 또 굉장히 참 나이 들고
또 어디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종이 많이 아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 니들이 뭐 역모를 꾀했다는 등 아니 왜 나라가 무슨 역모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문역이에요, 천문역. 네. 그러니까 그 세종이 개혁군주고 여러 가지 개혁적 그 뭐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식의 달력을 갖자. 그래서 우리의 시간. 그 우리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읽는 방법을 알아내자. 이 장영실을 시킨 건데 그게 그렇죠. 하늘을 읽는 것, 또 달력을 만드는 것은 중국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황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니들이 감히 뭐 이러니까 조정 내에서도 뭐 명나라의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 4대. 그렇죠. 네, 4대. 그래서 그 아주 온갖 수모를 다 당하거든요. 왕이 사신 따위가 와가지고 그 거대한 그 하늘을 읽는 그걸 혼천이라고 그러죠. 혼천이를 딱 세우는 걸 갖다 끄집어 내가지고 가서 부시고 불태우고 이런 장면들을 눈앞에 연출을 하게 되는 약속의 서론 같은 걸 막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 첫 장면부터 압도적이다. 그런 장면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장영실과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둘이 얼마나 서로를 참 인정하는 벗이었는가. 장영실이 여기서는 이제 개혁의 상징이에요. 네, 개혁의 그렇죠. 상징이고 장영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두고 이제 조정 내에서도 내분이 벌어지고 조정 대부분 사대부들 그리고 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에 반대하는 세종에 반대하는 그 조정 대신들과의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얘기. 예. 이게 천문 영화가 다른 것도 다른 거 세종 이야기 또 장영실 이야기도 신선하지만 한석규와 최민식의 만남이다. 네. 이게 뭐 이 자체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특징을 갖다 제가 3개를 그 뽑았어요. 근데 하나가 그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 이야기의 구성. 그래서 플래시백이 기본이지만 그 플래시백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쫙 해주는 것처럼 정말 간결한 이야기 구성을 통해서 힘을 줬고 두 번째가 압도적인 연기예요. 진짜 이 연기를 보면 그 세종역을 지금 벌써 2번째 하나요? 한석규 씨가? 뿌리 분나무에서 했었죠. 2번째 하는데 정말 세종에 완전 천착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늙고 노쇠한 그런 세종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전제군주로서의 어떤 힘, 숨겨놓은 어떤 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개혁을 일궈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그 신하들 때문에 그냥 그 정말 열받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거기에 최민식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철없고 뭔가 좀 자기의 기술과 재주를 인정받는데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다가 나중에 임금의 큰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딱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해내는데 이런 연기들이 참 끝내주고요. 그리고 허준호 또 신구 뭐 기타 그러니까 뭐 조역들의 연기들이 아주 눈부십니다. 허진호 감독이 고전적인 영화의 기능에 이번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고전적인 의미는 배우의 예술이잖아요. 예.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고 그 배우를 어떻게 디렉팅하고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예전에 산소 같은 여배우인 이영애를 친절한 금자씨에서 박찬욱이 바꿨듯이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 이번에 그 조탁의 기술이 배우에 대한 조탁의 기술이 허준호가 굉장히 뛰어났다. 한석규 최민식의 연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인정하시는 거니까 신구와 그 허준호의 연기는 최근에 그 한국 영화에서 나온 어떤 배우의 연기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민식과 한석규는 쉬리 이후 첫 만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진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합이 상당히 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완전한 브로맨스. 브로맨스로 이제 어떤 그 평가되는 그런 그 시상을 하는 그런 그 시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다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너무너무. LA 비평가협회상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쪽에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쪽에 나간다면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정치가 굉장히 뭐 불안하고 몸싸움 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까? 현재 정치와 과거 정치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현대 정치에 바로 대입을 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가령 지금 장영실이. 세종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뭐 장영실은 조국 전 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고. 근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단지 그때의 역사를 되살려 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사적으로 민본 중심에 그래서 신하들을 존중해 주면서 민주적인 토론을 해서 그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한 군주가 그런 군주가 이 사대와 또 이권의 그 적폐가 돼버려서 자신들이 허용받은 그런 어떤 그 특혜를 권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을 때 느끼는 절망감. 예.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이걸 판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갖다 만들어냈을 때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돼가지고. 김성수 평론가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문재인 조국. 그러니까 일단 이 스포일러가 될까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혁과 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적폐에 대한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당시 봅니다. 세종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그게 한글 창제잖아요.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역시 또 명나라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왜냐하면 글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황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 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세종은 한글 창제라는 거대한 업적을 달려가기 위해서 장영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장영실을 버리고 한글을 살리느냐 한글을 버리고 장영실을 살리느냐 뭐 이런 기록에 서게 되죠. 네. 예, 세종이 문재인이고 장영실이 조국이다. 일부 관객들의 평이었었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장영실의 최후 혹시 이 영화에서 나옵니까? 한 줄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한 4줄 정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거 탁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장영실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라졌죠. 그렇게 사랑하는 장영실을 친히 국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사랑했던 장영실을 왜 국문까지 했을까? 요 질문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야기 잘 만들었다. 요 제작은 이제 내부자들만 들었던 제작자가 했고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조탁된 그런 그렇습니다. 작품입니다. 예, 허진호 감독의 천문, 최민식, 한석규 주연 여러분들 한번 또 조금씩 또 연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26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아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백두산 때문에 손해를 좀 봤는데 잘하면 이제 시동이 조금 처지면서 쌍끌이 흥행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또 미드웨이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평범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논개.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논개를 생각해내다. 2016님 당첨되셨고요. 또 나갑시다. 평론가 3대장이 누군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동영, 오동진, 김성수. 여기 가가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넣었지요? PD? 네? 논란의 여지. 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거 같습니다. 탈락. 탈락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멋진 평론가는 이동영. 그런 거. 기대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짜증을 내십니까? 오동진, 김성수랑 제가 한 묶여가지고 한 팀으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갑자기 부하가침이네. 평론가님들. 론스타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론으로 했습니다. 론으로. 가능하죠. 그래요. 우리한테 물어봐서는 가능하게 해야죠. 5721님 당첨되셨고요. 영화 블랙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7558님 갑시다.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지 특별하게 사는 게 행복한지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7558님. 저희가 1부에 쌍용차 지부장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요즘 쌍용차 또 어려우니까. 어려워졌어요. 예. 그 해고는 살인이다.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것 처음이 직장 갖고 열심히 그냥 제가 자식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때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월급이 안 나오는 걸 버틸 수 있는 것은 6개월이 한계다. 네.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 지금 10년째니까. 10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죠. 예. 네. 자, 방금 저희가 불러드린 세 분 당첨되셨으니까요. 샵 0945번으로 티켓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화 미안해요 리키 어떤 영화입니까? 영국의 사회파 감독이죠. 켄 로치 감독이 매년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켄 로치 감독이 신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랜드 앤 프리덤 같은 작품도 있고 빵과 장미 같은 영화도 있고요. 대놓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시는 감독이죠. 영국의 노 감독이고 영국의 사회문제, 계급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감독입니다. 이 영화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원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예요. 예. 그게 뭐냐면 택배원들이 집 앞에 놓고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영어식 표현할 때 Sorry We Missed You죠. 근데 이 주인공이 택배원이고 이름이 리키예요. 그래서 리키에 대한 얘기를 담는 것이라 해서 한국식 제목을 미안해요 리키로 정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보니 앤 클라이드가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식 제목이 붙여진 것처럼 좀 의역한 제목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의역한 한국어 제목을 잘 붙였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면 주인공 리키한테 미안해져요. 그렇죠. 택배원이고 또 부인은 간호조무사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힘겹게 그렇지만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켄 로치 영화답게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감정의 분출이 없어요. 이 감독의 작품은. 뭐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누선을 자극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인데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선을 약간 넘어섰던 그런 작품이어서 오히려 많은 대중들을 확보했었던 그런 영화고요. 이번에는 자신이 원래 지녔던 그런 어떤 작품의 분위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몰래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우들이 그러니까 비전문 배우 같아요. 근데 그 전문 배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과 부착시켜서 이야기를 만들고 미장센을 만드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켄 로치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성숙해요.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공공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빨리 들죠. 빨리 크고 빨리 성장하고 의식도 성장하거든요. 이 켄 로치 감독 영화의 아이들은 항상 철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여러분 영화 보실 때 느끼시겠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 세계를 이해하고 어른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 노동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켄 로치 감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1살짜리 딸이 아빠를 도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딸아이가 참 철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인데 사회 비평 영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의미의 노동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파생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전통적 노동자의 대우도 못 받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소외된 형태로 아주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수직 노동자라고 하죠. 그중에 한 명이 사실은 택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영국 사회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선진사회, 유럽에서 가장 여러 가지 노동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노동당이 있고 뭐 등등 정치적 구조도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지금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진사회든 그렇지 않든 자본주의가 지금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낡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켄 로치 감독은 끊임없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도 이 택배 노동자와 관계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택배원이 이게 물건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배달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런데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우니까 수레 소리가. 네. 이 라인에는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네. 그런 공고문이 붙었고 네. 그 공고문 앞에 포스트잇으로 다 네. 초등학생도 그렇고 뭐 어른도 아이도 다 똑같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수레 끌고 다녀주세요. 이런 포스트 붙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앞으로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지 않겠다. 수레를 끌지 말라는. 그러니까 결국 훈훈하게 마무리됐거든요. 거기 보면 그 아이의 포스트잇이 제일 감명이 있었잖아요. 깊었잖아요. 공동주택에 사는 이유는 남들을 배려하려고 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써놓은 아이들이 포스트잇이 성숙해 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죠. 예. 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켄 로치 감독의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농민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를 통해서 농민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농민운동가들이 지주하고 이른바 논쟁을 벌이는데 이른바 사회과학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론적 논쟁을 영화에서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켄 로치 감독은 흔히 얘기하는 여러 사회 정치 이론을 영화의 대중언어로 바꾸는 데서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면모를 보이는 그런 노감독이다. 그래서 깐느에서도 늘 켄 로치에 대한 그런 배려와 또 존경을 보이고요. 깐느에서도 많은 상을 탔고 한국에서 유달리 비교적 잘 되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한 10만이 넘는 관객이 몰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어서 영화의 문제를 영화의 문제로 풀기 시작하면 영화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몇 개나 걸렸어요? 이 영화 지금? 극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50개 안쪽이고요. 그 스크린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대거든요. 뭐 아침 시간이라든가 네,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제 볼 수 없는 시간대에 걸리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영화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극장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된 대중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아까 일부에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또 택배 노동자 얘기했고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 뭐 당연히 이제 지식 노동자 중에 한 명인데 최근 일거리가 없고 얘기가 어디로 튀나 했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항상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반짝 막 이렇게 수요가 있다가 연초가 딱 되면 싹 거품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 프리랜서 후배들한테 항상 제가 1~2월을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땀 흘려 일하는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두 분 선정하고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방송은 가라. 넌 논리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줍시다. 주세요. 이 정도는 줘야지. 네. 시간도 없어. 예. 줘야 돼. 4640님 당첨되셨고요. 6635님 갑시다. 평론가라면 공정한 평론을 해야죠. 논리적이지 못한 편파 평론이라면 가짜 뉴스와 다를 게 뭡니까? 저희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근데 이 평론가가 특히 정치 평론가는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치 평론가뿐만이 언론이든 뭐든 정론은 없다. 모두 다 정파적인데 다만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객관적 보도라고 하는 그 도구만은 이미 30년대 깨졌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클 무어가 다큐멘터리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객관성, 중립성은 없다. 예. 6645님이 당첨되셨고요.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고. 저는 굉장히 기계적 중립을 표방합니다. 왜 약간 좀 가짜같이 보이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갖고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하진 기자 이번 주에 양준일 씨 만나고 왔네요. 네,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양준일 씨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 팬미팅에 앞서서 이제 언론을 만나서 뭐 소감 뭐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요즘 양준일 씨가 핫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네, 뭐 출연, 뭐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광고 요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섭외 요청이 줄을 잇고요. 그리고 데뷔 후에 처음으로 화보 촬영도 한다고 합니다. 화보 촬영까지. 네. 아마 우리 제작진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거절당했죠? 예. 거절이라기보다 아직 지금 스케줄 정리가 안 돼서 네, 언젠가는 나오시겠죠. 네. 네. 거절당한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거절이라고 예. 하는 겁니다. 네. 기자간담회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네, 우선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때 슈가맨 출연하러 왔을 때랑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올 때는 어떻게 좀 상황이 달라졌고 기분은 어떤지. 근데 기자간담회만 해도 기자들이 200여 명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양준일 씨가 한 3-4분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벅차다 이렇게 하면서 눈시울을 좀 붉혔고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부터 그리고 내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도 했고 팬미팅도 했고 네. 광고도 찍었고 뭐 제2의 전성기 같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책으로 글로써 좀 알려드리고 싶다고 해서 책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준일 씨 보면서 다른 건 아니고 그 50대의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동안을 유지했을까. 특히 배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날씬하시죠. 네, 그 질문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뭐 16km 정도를 서서 일을 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점심을 많이 먹거나 하면 졸려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을 먹는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좀 많이 네.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러지 않나요? 네. 와. 그 날씬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은 그렇게 잘 안 먹고 많이 맞아요. 움직이시죠. 네. 그래요. 많이 거두르면 그렇죠. 네. 살찔 틈이 없죠. 그렇군요. 저는 맨날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을 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서 진행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혹시 새로운 앨범 발매 계획은 여쭤봤습니까? 네, 새 음반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양준일 씨 예전 음반이 중고 사이트에서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양준일 씨가 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전 곡들을 좀 재해석하고 다시 편곡 작업을 거치고 녹음을 다시 해서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예전 곡들을 좀 다시 만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완벽한 제2의 전성기인데. 그런데 이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이야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네. 강용석 씨가 진행하는 네. 양준일 씨를 겨냥해서 과거가 미화된 표절 가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선 뭐 리베카가 표절 시비에 올랐던 적이 있고 그리고 뭐 JTBC 슈가맨에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었다고 하면서 뭔가 좀 의심쩍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이 근거 없는 트집 잡기다. 네. 예.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우선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의 제목도 뭐 양준일의 정체 이렇게 올렸는데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하면서 강용석 그 변호사는 자신과 동갑인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 당시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양준일 씨는 한국에 있었고. 그렇고 뜬금없는 지적 같은데 알겠습니다. 양준일 씨 앞으로 한국 내에서 활동 기대되는 겁니까? 네, 우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그 의지를 좀 밝힌 만큼 활동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걸그룹 모모랜드 컴백했네요. 네, 지난 30일에 두 번째 싱글 앨범 덤즈업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컴백을 했습니다. 예. 신곡
덤즈업. 예. 사람들로부터 뻔한 칭찬보다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예. 그 전에 뿜뿜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막 신났잖아요. 춤추고 요번에는 좀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한 방에 팍 터트리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뿜뿜. 뿜뿜. 이게 굉장히 히트했다고 하는데. 엄청났었죠.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고. 부를 수 있어요? 뿜뿜. 거의 잘 몰라요. 부르는 가사를 몰라요. 리듬만 알고. 아, 그래요? 몸만 기억하는 그런 곡입니다. 예. 저는 모모랜드는 압니다. 그러나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가 한번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역시 뭐 김선 캐스터는 나랑 비슷하네요. 아, 저는 근데 춤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모모랜드가 원래 6인조? 7인조? 8인조죠, 8인조. 8인조. 네네. 8인조였는데 2명이 탈퇴하고 6인조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 이제 탈퇴를 하면서 6인조가 되는데, 뭐 새로 컴백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더 지켜봐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활동 목표는 뭘까요? 뭐 아무래도 가수기 때문에 1위를 하는 게 목표라고 음악 방송에서 1위 하는 게 목표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유튜브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펼쳤습니다. 유튜브. 네. 이게 최고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도 유튜브를 생각하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그 새해가 밝은 첫날 1월 1일이죠. 검색어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디스패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디스패치가 검색어로 올라왔을까라고 보니까 매년 새해 첫날에 디스패치가 이 열애설을 터뜨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누굴까 아마 싶어서 검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터뜨렸습니까? 올해는 디스패치에 열애설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올해 어떤 톱스타가 또 열애설의 주인공이 될까 하면서 디스패치를 검색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디스패치의 기사를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올라오자 뭐 11시에는 올라오나 아니면 0시에는 올라오나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뭐 게재가 됐는데요. 근데 디스패치는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죠. 1월 2일 날 그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와 트와이스의 모모 씨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모모 씨. 근데 모모 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디스패치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열애설을 공개한다거나 파파라치식이잖아요. 그렇죠. 허락받지 않고 따라가서 몰래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난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제 배우지만 제 사생활을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그렇죠. 저의 동의 없이 그냥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만약에 제가 그 연애를 밝힌다고 하면 제가 스스로 밝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도 이제는 좀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들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자, 방금 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희철 씨와 모모 씨가 트와이스의 모모가 사귄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지난해 8월에 한 차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뭐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열애를 밝혔습니다. 모모 씨가 국적이 일본 분? 네, 일본인입니다. 네. 근데 13살의 나이 차. 네. 그리고 그 전에 김희철 씨가 방송을 통해서 모모 씨의 팬이라고 굉장히 많이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김희철 씨와 또 민경훈 씨가 같이 듀엣곡을 발표했을 때 그때 뮤직비디오에 모모 씨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열애설이 있던데요. 배우 박보영 씨와 김희원 씨의 열애설. 네, 이것은 뭐 보도를 통해 불거진 건 아니고요. 목격담이 흘러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사귀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둘이 만나더라. 이건 내가 봤다. 이겁니까? 네, 어디 가게에서 밥을 먹는 걸 봤다, 차를 마시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그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동료로서. 네, 그래서 박보영 씨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팬카페에 친한 사이라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신다. 친한 선후배 사이고 나이를 상관없이 친구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애설을 무마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밥 먹는 자리에 감독도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영화 감독도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빼버리고. 잘 누군지 모르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연예인 2명만 말하죠. 3명이든 4명이든 잘 모르고 남은 박보영과 김혜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맞아요. 네. 영덕에 있는 카페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CCTV 캡처는 내려달라 뭐 이런 얘기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보영 씨와 김효연 씨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선후배 관계인데 이런 열애설이 터지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만날 때도 더 조심스러워질 테고 그쵸. 그게 이제 관계의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죠. 좀 어색한 관계로. 네. 예. 빅뱅 이야기 해봅시다. 네, 빅뱅이 이번에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 어떤 곳입니까 이게? 네, 1999년부터 시작이 돼서 전통과 권위를 이어온 코첼라인데요.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의 관객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음악성을 갖춘 아티스트들을 선별해서 초청하기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열망하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빅뱅이 사건 사고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아, 많았죠. 대표적으로 승리 씨는 네. 아마 이 무대에 못 설 테고, 그렇죠? 아, 이제는 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탑 씨 같은 경우도 의경 복무 중에 대마초 파문이 좀 일었었고, 그리고 대성 씨는 군 복무 중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논란을 받았었고, 지드래곤도 군 복무 이제 특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상황들이 좀 많이 컸고 특히나 승리 씨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뭐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좀 마음이 좀 돌아서고 또 군대를 갔다 온 한 2, 3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이 조금 식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대성의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요? 네, 무허가 유흥 주점 방조 혐의를 가지고 이제 이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일단은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라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일단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했지만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 자료가 뭐 부족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스트롯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방송인데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새로운 예능이 나왔네요. 네, 지난 2일 첫 방송됐는데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오늘 집계 결과 전국 기준으로 12.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2%까지 찍었습니다. 예. 가장 화제가 된 출연자가 임영웅 씨라고요? 네, 우선 여러 가지 부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현역부, 그러니까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임영웅 씨가 굉장히 가창력 그리고 또 외모,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뭐 지금까지도 검색어에 올라 있습니다. 예, 홍자먼은 누굽니까? 홍자먼 군은 만으로 9살이에요. 아하. 그런데 미스트롯과 다른 점이 미스터 트롯은 고등부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남성의 그 변성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고등부를 없애고 유소년부를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중에 최연소 9살 홍자먼 군이 노래를 굉장히 멋있게 불러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박상철 씨의 항구의 남자를 9살 친구가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박수를 쳤고 그리고 지난해 홍자먼 군이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라는 곡을 발표해서 이제 음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도 한번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불러서 지금 홍자먼 군도 검색어에 굉장히 계속 올라 있습니다. 김창렬 씨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어제 방송에선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아마 김창렬 씨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수현 씨도 미스터 트롯 출연 제의 받았다고요? 네, 일단은 뭐 출연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온 것은 뭐 사실인데요. 제가 실제로 노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못하는데 왜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방송 쪽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또 남자 기상캐스터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저랑 직접 통화한 건 아닙니다. 제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단방에 잘랐죠. 전 노래는 안 됩니다. 네. 저는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 저한테 제의가 왜 안 왔을까요? 그러면 직접 내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쉽니다. 다음에 한번 시즌 2가 된다면 저는 재환이 오면 거절하는 그 재미로 요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송혜 씨가 감기 몸살로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폐렴이라고 해서 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실검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처음에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수정이 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2, 3일 정도 경과를 본 뒤에 퇴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진행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은 뭐 한 두세 번 정도 빠진 다음부터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국 노래자랑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 또 MC가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MC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은 뭐 대체 진행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국 노래자랑을 송혜 씨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지금 30년 정도를 계속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다 했을 때 물론 굉장히 많은 MC들이 있지만 조금은 저희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송혜 선생님을. 네.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이야기 해봅시다. 드라마 루왁 인간 제작 발표에 김하진 기자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12월 30일 날 제가 다녀왔고요. 그날 당일날 2부작으로 편성이 된 드라마여서 방송은 이미 됐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드라마여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드라마는 이제 50대 세일즈맨이 나오는데 안내상 씨가 연기를 해요. 예. 그 세일즈맨의 그 삶과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따뜻하고 또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드라마인데 2부작밖에 안 되면 단막극이네요? 네, 단막극 형태이고요. 그 우선 스토리 공모전에 수상한 동명 단편 소설을 예. 원작으로 하고 있고 이 라하나 PD가 이 소설을 접하고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각색을 거쳐서 단막극을 완성했습니다. 예. 50대 세일즈맨의 애환. 이 안내상 씨가 딱 잘했을 것 같습니다. 말로 들어만 봐도. 네, 굉장히 연기를 잘해주셔서 저도 울면서 그래요? 봤는데 네, 추천하겠습니다. 예. 지금 라하나 PD가 연말에 어울리는 따뜻한 드라마다.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하진 기자는 보면서 울었다고 했고 김수현 씨는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아쉽게도. 예. 요즘 그 사람 냄새 나는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드라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루악 인간 네. 뭐 이런 드라마나 뭐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는 예.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근데 있었는데 그 뒤로 뭐 막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 돼와가지고.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백이 네. 동백꽃 필 무렵 굉장히 그런 따뜻한 드라마였고 너무 물론 조금 이제 재미가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자극이 좀 적은 네, 그런 드라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루악이 뭔 뜻입니까? 이 루악이 코피 루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커피 씨앗을 채취해서 만든 커피인데 예. 굉장히 비싸고 향이 좋기로 유명한 그 커피예요. 근데 안내상 씨가 이 커피 씨앗을 먹으면 이제 사양 고양이처럼 이 루악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와 네. 현실적인 이야기가 결합이 된 단막극이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안내상 선배님의 그 배설물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커피로 나오니까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네. 그런 커피죠. 네. 예. 사양 고양이들 학대 문제가 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그 안내상 씨의 딸로 나오는 배우가 그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그 커피를 선물을 하면서 이제 팔게 되는데 혹시 이게 사양 고양이를 그 학대를 해서 나온 커피라면 내가 이거 팔지 않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좀 다뤄지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상 씨가 드라마 첫 주연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린 딸로 나오는 네, 딸로 나오는 김미수 배우가 첫 주연작이어서 굉장히 많은 선배 배우들이 나와서 좀 떨리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예, 장혜진 씨도 나오네요. 네, 기생충에서 엄마 역할로 나왔던 장혜진 씨도 나옵니다. 예, 저는 그때 이 실검에 장혜진 씨가 올라있길래 네. 가수 장혜진 씨. 저희는 가수 많이 생각하죠. 네. 네. 그래서 아니었더군요. 네. 하여튼 워낙 대본이 탄탄하고 연출도 좋고 또 주연, 조연 모두 좋은 연기를 펼쳐줘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내가 가슴 따뜻한 드라마 얘기했는데 우리 댓글로 천리마마트가 가슴 따뜻했다 이렇게 천리마마트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는 못 보고요.
웹툰을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웹툰을 좀 봤었거든요. 예. 그게 아마 현실적인 그 고통받는 그 회사원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습들에서 조금 위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